얘기해봐야지. 밥 다 먹고 나고 계산하면서 꼭 내 수업에 대해서 얘기해봐야겠다. 그런 식으로 이제 생각하다가 이제 계산하고 얘기하려고 하는데 되게 망설여졌어요. 그래서 얘기해야지 했는데 말 못하고 그냥 잘 먹었습니다 계산하고 가기도 하고. 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의 심리멘토 박승입니다. 오늘 시그널에서 만납시다에는 제 옆에 계신 미남의 헌칠한 최기선님이 나오셨고, 최기선님은 첼멘탈 초급, 중급, 고급 그리고 최면요법 전수반, 평생 제자 과정, 마인드 코칭은 아니 그것도 그거 3기요. 마인드 코칭까지 다 지금 현재 있는 모든 수업을 다 참여 중인 그러신 분입니다. 자기 소개 좀 해주십시오. 안녕하세요, 최기선이라고 합니다. 현재 저는 해기에듀라는 교육 단체를 운영하고 있고요. 쉽게 말해서 자기주도 학습을 관리해주는 그런 교육을 진행하고 있어요. 만나게 되어서 정말 반갑습니다. 그럼 자기주도 학습으로 지금 굉장히 활동을 잘 하고 계신데, 왜 자기주도 학습에 관심을 갖고 이렇게 하신 건지 궁금해요. 작년까지만 해도 저는 그냥 한 학원에 소속되어 있는 수학 강사였어요. 고등학생 때부터 수학 강사를 하고 싶은 그런 꿈을 키워나갔고, 그렇게 해서 이제 제가 하고 싶었던 수학 강사가 됐었어요. 그래서 정말 즐겁게 하루에 거의 강의 준비만 8시간 이상씩 하기도 하고, 깨어있는 모든 시간에 그냥 수학 공부만 하면서 수학 강의 준비만 하고, 그렇게 시간을 보낼 정도로 제 일에 정말 심취해서 살고 있었어요. 그 왜 어떻게 젊은 나이에 그게 계속 가능했었던 것 같아요? 그때는 박선희 스승님을 만나 뵙기 전이기는 했었지만 저 어렴풋이 좀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제 일에 최대한 심취해 있고, 거기에서 이제 성과를 낼수록 점점 더 그 일이 즐거워진다, 그런 생각이 어렴풋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주변에 누구 영향 아니에요? 집안 아버님이나 어머님이 그렇게 사셨다든가? 네, 일단 저희 아버지를 저는 굉장히 존경을 하고 있어요. 아버지도 항상 제가 태어난 순간부터 지금까지 봐오고 있는데, 항상 새벽 4시에 일어나셔서 운동 다녀오시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일하러 갔다 오시고, 그런 식으로 항상 그냥 일 자체에 어떤 루틴화 돼 있고, 그냥 그런 식으로 정말 열정적으로 사시는 분이시고, 지금도 그렇게 살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 무의식적으로 그냥 그런 모습을 계속 봐왔고, 일은 저런 식으로 해야 된다, 그런 마인드가 계속 제 무의식 속에서도 깊게 각인이 돼 있는 것 같습니다. 좋은 모델링의 아버님이 되어주셔서 열심히 잘 하고 있었고, 그럼 수학이 그렇게 좋았는데 갑자기 자기주도 학습이 변환된 이유는 뭘까요? 사실 지금도 수학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수학 강의를 하고 싶은 그런 욕구도 아직도 있고요. 그리고 종종 제가 지도하고 있는 학생들 중에서 종종 이제 수학 수업을 진행을 하기도 해요. 근데 이제 왜 이렇게 바꾸게 됐냐면, 그냥 어느 날 그냥 항상 진행되던 그냥 똑같은 일상인데, 강의실에서 그냥 학생들 쭉 바라보는데 그냥 그날따라 아이들 눈이 좀 멍해 보이는 거예요. 근데 저도 약간 회의감이 드는 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수학을 가르치는 거는 정말 즐겁고, 항상 평생 이렇게 살아도 너무 기쁠 것 같다, 그런 마음은 있었는데, 그건 이제 저를 중심으로 생각했던 것 같아요. 이제 좀 더 학생들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니까, 제 수학 수업을 당연히 좋아하고 만족스러워하고 성적도 나오긴 하는데, 이 수업을 듣는다고 해서 정말 이 학생들이 수업이 끝나고 더 이제 성장해서 성인이 됐을 때, 그럴 때도 정말 내 수업이 의미가 있을까? 더 본질적인 수업을 할 수는 없을까? 그런 생각을 하다 보니까 수학보다 더 근본적인 것들을 가르쳐야겠다는 생각이 되게 강하게 들었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많은 그 발전을 거듭해 왔어요. 내가 눈으로 지켜보면서도, 평생제자 과정에서도 완전히 뭐 다른 사람일 정도로, 나만 느끼는 게 아니라 남들도, 거기 있는 분들도 다른 차원의 어떤 존재가 된 것 같다, 이렇게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 그럼 제 수업 이후로 어떤 활동을 해온 건지 좀 구체적으로 좀 말씀을 해주십시오. 그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 전에, 일단은 꼭 이게 본질은 아닐 수 있지만 내가 얼마나 발전을 했냐의 척도로 삼기에 좋은 게 수입이잖아요. 그렇죠, 수입. 네, 딱 작년 이맘때쯤에 제가 강사로서 벌어들이는 수입은 한 300만 원에서 많이 벌면 한 400만 원 정도. 월 3, 400.
네, 400만 원 버는 경우는 거의 드물었고 한 300만 원 초중반 정도 그렇게 벌었었거든요. 근데 지금 현재 4월 동안 2022년 4월이 아직 끝나지 않았는데 현재까지 4월 동안 벌어들인 수익이 총 1,045만 원이. 오케이. 그러니까 뭐 최소 뭐 3배 정도는 네, 이상은 성과를 더 내시고 계신 와중이고 멋지십니다. 그러면은 이제 수학 강사로서 열심히 하다가 이제 자기 주도 학습을 해야겠다 해서 바꾼 이후에 뭐 바꾼다고 다 남들이 호응하는 건 아니니까 그때 어떻게 호응을 할 수 있도록 자신이 노력을 했는지 그 부분을 좀 말씀해 주세요. 근데 일단 제가 그 얘기하고 싶은 부분들이 있거든요. 일단 작년 2021년 7월에 스승님 수업을 듣고 나서 바로 뭔가 크게 깨닫는 게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 당장 학원 그만둬야겠다 해서 그때 시점은 평생 제자 과정 이미 들어온 평생 제자 과정에 들어가서 이제 첫 수업을 진행하고 나서 그러자마자 바로 그냥 학원을 그만둬야겠다 해서 이제 그만뒀습니다. 저도 원래 서서히 바꿔갈 생각이었는데 그런 것보다 그냥 지금 제가 하고 싶은 걸 당장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학원 바로 그만두고 그 다음 스텝은 사실 크게 없었어요. 그래서 어떻게든 내가 기회를 만들어 봐야겠다. 그래서 처음에 했던 게 뭐였냐면 일단 학생들이 제가 가르쳐야 되는 대상이다 보니까 음식점 같은 데 한번 보기도 했어요. 음식점 보면서 한 중학생, 고등학생 정도의 학부모님일 것 같은 그런 분들이 네, 운영하고 있는 음식점에 가서 이렇게 점심 식사하면서 계속 얘기해봐야지 밥 다 먹고 나고 계산하면서 꼭 내 수업에 대해서 얘기해봐야겠다. 그런 식으로 이제 생각하다가 이제 계산하고 얘기하려고 하는데 되게 망설여졌어요. 그래서 얘기해야지 했는데 말 못하고 그냥 계산 잘 먹었습니다 계산하고 가기도 하고 그런 식으로 이제 여러 음식점들을 돌아다녀 봤는데 또 이제 얘기하려고 했는데 순간적으로 손님들이 계속 들어오고 해서 제가 얘기하는 게 좀 방해될 것 같은 그런 상황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네, 그렇게 허탕만 치다가 이제 이건 아니다 싶어서 그 다음에는 제 공부도 할 겸 그냥 근처에 카페로 한번 가봤어요. 카페에서 이제 커피 마시면서 공부하고 그러다 보면은 약간 그 학부모님들 같은 분들이 이제 오셔서 말씀하시기도 하거든요. 교육에 대해서. 그래서 그런 분이 올 때까지 계속 그냥 공부하면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이제 그런 학부모님도 오시고 얘기하고 있어서 좋아, 이제 내가 만든 명함 건네드리면서 한번 얘기해봐야겠다 하는데 이것도 계속 한 일주일 동안 매일매일 가서 그런 기회를 항상 봤는데 계속 또 망설이느라 말을 못했어요. 그러다가 딱 한번 어떻게 용기 내서 시도를 한 거예요. 학부모님한테 했는데 거절당했어요. 제가 이제 어떤 사람인지도 모르는 상황이고 카페에서 이제 그 모인 사람들끼리 얘기를 해야 되는데 제가 갑자기 끼어드니까 그 거부감이라던가 그게 되게 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것도 좀 아닌 것 같다. 이제 어떻게 해야 되지? 고민을 하는데 이제 이 타겟 설정을 좀 다르게 해봐야겠다. 내 말이 조금 더 잘 먹히고 잘 들을 만한 곳 그런 곳으로 학교가 있을 것 같다. 해서 이제 고등학교에 직접 찾아가 보기로 결심을 했어요. 근데 이제 뭐 고등학교 행정실이나 그런 데 가서 그 담당 직원분한테 얘기하는 거는 조금 비슷할 거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가도 어차피 그냥 이상한 사람이 그냥 뭐 영업하러 왔다 그런 느낌으로 다 그냥 거절당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바로 그냥 그 행정실 그런 데보다 그냥 교장 선생님한테 직접 컨택을 해야겠다. 그런 마음을 먹고 이제 학교에 갔어요. 학교에 갔는데 그때 당시에도 또 크게 구체적인 계획은 없었거든요. 경비실이 그렇게 무서운 줄 몰랐어요. 경비실에 갔는데 경비 아저씨가 딱 이제 막아서고 누구세요? 해서 처음에 이제 제 소개도 제대로 못했어요. 그래서 막 얼버무리는데 그냥 막 이런저런 얘기를 어떻게 했는데 그 경비 아저씨가 되게 잘 제 말을 깔끔하게 들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수업 프로그램 제안서 전달드리러 오셨나 봐요 하시면서 맞다고 그렇다고 해서 이제 경비 아저씨가 그 교감 선생님한테 이제 연락을 주셔서 그래서 거기 바로 이제 교감 선생님을 찾아뵙게 됐어요. 그렇게 이제 제 프로그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자기주도 학습. 근데 사실 교감 선생님의 눈빛이 그렇게 긍정적이진 않았습니다. 처음부터 약간 이런 느낌이었어요. 경비 아저씨가 웬 이상한 사람이 왔다 하니까 교감 선생님이 학교까지 그래도 왔는데 뭐 한번 들여보내시라 해서
그냥 그렇게 적당히 듣고 이제 보내시려는 그런 상태였거든요. 그래서 얘기하는데 정말 그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시고 있는 그런 모습이 너무 느껴졌어요. 그래서 아 정말 이 얘기를 계속 끝까지 해야 되나 하는데 일단 저도 끝까지는 해봤고, 그래서 교감 선생님이 잘 들었으니까 그냥 가보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좀 굉장히 상심한 그런 마음으로 그냥 어느 정도 예상을 하고 있었는데 거절당할 거라고. 그래도 막상 처음 이제 거절당하니까 그 거절에 대한 어떤 프레임 같은 것도 계속 견주하고 있었다고 했는데 역시 실전이 되게 중요했어요. 실제로 겪어보니까 많이 달랐거든요. 그래서 그 다음으로 또 찾아간 학교가 어디였냐면 다른 학교가 아니었어요. 다음 주에 그 학교를 또 찾아갔습니다. 네, 근데 사실 그러기까지 정말 망설여지는 게 정말 많았어요. 그 첫 수업에 처음 찾아갔을 때 교감 선생님의 눈빛 그런 게 정말 잊혀지지 않았거든요. 근데 두 번째 가는데 일단 뭐 스승님께서는 여러 번 찾아가 보라고 하니까 한번 찾아가 보는데 정말 이게 효과가 있을까? 고소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그냥 막 가기도 전에 막 쫓겨나고, 특히 경비 아저씨가 날 다시 봤을 때 그냥 바로 내쫓지 않을까 했는데 이제 학교에 일단은 가봤어요. 그리고 그 학교 근처에서 이제 두리번 거리고 있다가 경비 아저씨가 저를 보신 거예요. 그래서 딱 저를 보시더니 저 되게 긴장했어요. 일단 눈 마주치면서. 근데 경비 아저씨가 아 저번 주에 그 일이 뭐 잘 진행이 되셨나 봐요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반응일 줄 몰랐는데 아 맞습니다, 잘 됐습니다 해서 교감 선생님 또 뵈러 왔다고 해서 이제 통과하고 또 이제 교감 선생님한테 어떤 얘기를 하지? 하면서 고민하면서 교감실로 가고 있는데 마침 그 복도에서 교감 선생님을 마주쳤어요. 제가 약간 학생들이랑 좀 비슷한 복장에 가방까지 메고 있으니까 교감 선생님이 저를 보고 너! 막 이러시는 거예요. 수업 안 하고 네네, 수업 안 하고 이제 도망치는 학생인 줄 알고 했다가 이제 좀 얼굴은 학생이 아닌 것 같고 좀 익숙하고 해서 누구시더라? 이제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번 주에 한번 방문했었던 자기주도학습 컨설턴트 최기선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되게 귀찮아하셔요, 표정이. 왜 오셨어요? 왜 또 오셨어요? 하시면서 하다가 근데 또 제 어떤 사명감, 제가 이제 왜 이런 수업을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저번 주랑 똑같은 얘기 또 한 거거든요. 근데 교감 선생님이 이번엔 좀 딱 듣고 계시다는, 그 경청하고 계시다는 그런 느낌이 들었고, 이제 그 얘기를 들으시더니 교감 선생님이 희소식 하나 있는데 알려드릴까요? 이제 그렇게 저한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이신데요? 하니까 그때 코로나가 한참 좀 심할 때였어요. 그래서 그 관련 이제 수업을 이제 진행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정부 쪽에서, 교육청 쪽인지 정부 쪽에서인지 예산이 더 추가적으로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산을 어떻게 써야 할지 좀 그런 행복한 고민을 하고 있는 중이다 라시면서 저한테 이제 그 제안서를 달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금요일에 이제 회의를 할 건데 선생님들한테 내가 한번 제안을 해보겠다. 그렇게 교감 선생님이 말씀해 주시고 이제 두 번째 만남이 잘 끝나고 이제 갔는데, 그래서 그 다음으로 또 방문했던 학교가 또 그 학교였어요. 일주일 동안 계속 좋긴 했는데 정말 교감 선생님이 그걸 잘 말씀하셨을까 해서 다음 주에 또 찾아갔어요. 또 찾아갔는데 경비 아저씨 뭐 당연히 이제 많이 친해졌고 비타500도 하나 막 드리면서 이제 막 들어가고, 그 다음에 교감 선생님이 가니까 되게 막 웃으시더라고요. 아, 또 찾아올 줄 알았다고. 저번 주에 이제 얘기했으니까 한번 기다려 보시라. 지금 넘겼다고 어떤 선생님한테, 담당 선생님한테. 그래서 그러면 담당 선생님 한번 찾아온 김에 만나 뵙고 싶습니다 하니까 이제 그렇게 연결해 주시고, 담당 선생님을 근데 찾아뵙길 정말 잘했었어요. 그 담당 선생님이 사실 그냥 교감 선생님이 뭐 한번 검토해 봐라 이런 거였는데 좀 부정적인 쪽으로 아 이건 안 해야겠다 그런 식으로 하고 있었는데, 저를 만나서 직접 얘기를 이제 나눠 보신 다음에 뭔가 한번 학생들한테 꼭 한번 선생님 수업을 듣게 해보고 싶어졌어요. 해서 이제 그렇게 첫 계약이 성사가 됐었어요. 그래서 그냥 제가 평상 그 일반적인 루트를 통해서 제가 어떤 자기주도 학습 그런 쪽으로 가려고 했으면 정말 오랜 시간이 걸렸을 거고, 안 됐거나 큰 성과도 못 냈을 거고, 그냥 다시 수학 강의나 해야겠다. 이쪽이 뭔가 중요하긴 한데 나도 이제 먹고 살아야 되는 돈이 되는데 그게 안 되겠다 했는데, 그냥 바로 어떤 수장을 찾아가서 그런 가장 그 단체에 있는 장을 설득을 하니까 생각한 것보다 기회가 확 훅 들어오더라고요. 네. 그 200만 원의 계약이 이제 성사가 됐었고, 그렇게 이제 여러 학교들 찾아다니면서 자기주도 학습을 이제 진행하게 됐어요.
그래서 현재는 이제 그 처음에 이제 200만 원씩이었는데 최근에 이제 제가 계약하는 금액은 700만 원. 이제 그렇게 받고 있어요. 그냥 제가 원하는 기회 같은 게 있으면은 일단은 뭔가 그냥 무작정 들이대보는 거. 그리고 어떤 수업을 하고 싶다 하면 이제 그 수업하고 싶은 장소에 가서 그냥 거기 있는 선생님보다는 그쪽에서 가장 저한테 권한을 줄 수 있는 그런 분을 찾아가서 직접 미팅해보는 거. 공식대로 하고 계신 거죠. 최종 결정권자를 최면시키는. 그래서 자기주도 학습을 했을 때 학교에서 지금 어느 정도 뭔가 성과를 실제로 낸 것 같은가 한번 궁금해요. 일단 뭐 제가 운영하고 있는 블로그 채널이 있어요. 유튜브 채널도 있고 거기에 직접 그냥 제 후기 학생들의 성적이 어떻게 변화하는지 그런 것들을 많이 수록을 해놨어요. 뭐 그 중에 이제 몇몇 사례를 얘기해 보면 한 학생은 이제 제가 비록 지금 사교육 쪽에서 종사를 하고 있지만 사교육 특히 이제 그 수능을 목적으로 공부하는 그런 대학 입시 사교육 그 부분에 대해서는 꽤 회의적이에요. 좋은 수업도 많은데 약간 돈만 생각하면서 조금 양심을 팔아버린 그런 강의들도 정말 많거든요. 근데 그 중에 특히 문제는 그런 좋지 않은 듣지 않는 게 오히려 더 이득이 되는 그런 강의들에 많이 빠져있는 학생들이 있어요. 제가 지도했던 한 학생도 이제 그런 아이였는데 다니고 있는 학원이 국어학원, 영어학원, 수학학원 거기에 과학학원까지 뺑뺑이. 네네 모든 학원을 다 다니고 있었어요. 그래서 중학교 2학년인데 아이가 학교 끝나면은 그냥 정말 옷만 갈아입고 뭐 대충 씻고 나서 바로 학원에 가요. 바로 학원에 가서 쭉 수업을 듣고 집에 돌아오면 밤 11시 밤 11시가 돼서 이제 학원 숙제하다 보면 새벽 2시 다음날 또 학교 가야 되잖아요. 학교에서 자고. 근데 학교에서는 뭐 보나마나 계속 잠만 자고 있을 거고 또 5시부터 11시까지 학원에 있는데 그거를 2-3시간 동안 소화하는 것도 불가능할 거고 또 그런 늦은 시간에 깨어 있으면 분명히 제대로 집중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패턴들 그래서 제가 해줬던 거는 일단 다니고 있는 학원 저를 믿고 다 그만두시라. 성적 적어도 안 떨어진다. 그렇게 해서 그냥 학원 다 그만두고 그 다음에 과목별로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지 그런 것들을 지도해주면서 그냥 스스로 공부하게 그렇게 해서 아이가 한 12시를 넘어서 자질 않아요. 넘겨서 자질 않고 그렇게 공부하는데 시간이 오히려 더 남아서 이제 부모님이랑 같이 헬스 PT까지 받고 있는 상태예요. 그리고 아이 성적이 한 평균 70점 정도였어요. 70점 초반. 근데 저랑 그때 한 2개월도 되지 않은 그런 수업을 진행하고 나서 다음 수업 평균이 80점 이상으로 올랐어요. 근데 그것도 저한테 이제 전수 받은 방식대로 공부를 하게 하려고 좀 더 제가 극한까지 몰아붙였어요. 뭐 공부를 많이 시킨 게 아니라 오히려 공부를 안 시켰어요. 그러니까 중간고사가 평균 한 70점 정도 나왔던 건데 기말고사로 가면은 과목 수가 더 늘어나거든요. 근데 그 기말고사 준비를 시험 보기 2주일 전까지 제가 못 하겠어요. 그냥 계속 나랑 공부한 대로 계속 그냥 더 본질적인 능력을 끌어올려라. 나만 믿어라. 그렇게 진행을 하고 딱 2주 동안만 기말고사 준비 그렇게 해서 평균 82점인가 83점인가 그렇게 이제 아이가 받았어요. 그 시점이 작년 12월 정도였고 지금은 이제 수업을 종료한 상태인데 아이가 거의 이제 스스로 공부할 수 있는 제가 만들어 놓은 여러 기준이 있는데 그 기준에 딱 다 입각하는 상태가 됐어요. 그래서 수업은 이제 종료를 한 상태고 제 수업도 종료했고 그 다음 학원 당연히 안 다니고 있고 완전히 본인 스스로 공부하고 있는 중인데 이번에는 아직 중간고사가 지금 보고 있는 중이거든요. 딱 내일 그 결과가 나오는데 전교권 성적이 예상되는. 되지 않을까 그냥 그렇게 했지 않을까 적어도 평균 이제 80점대였는데 적어도 90점 초반도 아니고 한 중반 정도까지는 찍지 않을까. 그러면 이제 학창 시절에 어떤 수학도 관심이 많았고 원래 그 강사도 했고 또 자기주도 학습을 이렇게 잘하고 계신데 본인의 고등학생 때 어떤 학창 생활은 어땠는지 궁금하네요. 일단은 고등학생 때 사실 지금 제가 이쪽 교육업에서 다른 사람들보다 더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는 이유는 사실 제가 고등학생 때 공부를 되게 많이 못했어요. 고등학교 1학년 때 성적이 전교 289등이었어요. 몇 명? 전교생이 360명 정도 있었거든요. 거의 후반부에. 네, 그냥 누가 더 잘 찍냐 그 싸움에서 그냥 조금 더 뒤에 뭐 한 50명, 60명 정도 그렇게 막 찍는 애들이 네네. 있었고. 예. 그냥 운 좋게 제가 찍은 게 더 정답이랑 맞아 떨어져서 그렇게 289등을 했던 건데
사실 그 이유가 제가 살던 그 고향이 비평준화 지역이었어요. 아, 어디였죠? 충주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학교 충주다 보니까 이제 지방이고 어떤 서울권 학생들에 대한 막연한 그런 부담감? 서울 아이들은 공부를 잘하겠지? 그냥 그런 생각이 있었고, 그런데 서울 애들도 있는데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살고 있는 고장에서 그래도 뭐 최고인 학교, 그 학교가 서울 애들보다 미칠 거다라고 생각했는데 그 학교조차 진학을 못했어요. 그래서 나는 이제 공부는 글렀구나, 그냥 뭐 다른 거 찾아봐야 되나 하면서 아예 공부를 놔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289등 했었던 거고, 근데 그래도 제가 수학을 엄청 잘한 건 아닌데 중학교 때 수학만큼은 한 그 90점대 정도를 나왔어요. 근데 중등 수학에서 90점은 누구나 받을 수 있거든요. 거의 전교생이 한 30% 이상이 90점대 점수가 나와요. 그런데 저는 그냥 점수가 높으니까 그래도 난 수학을 잘하는구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고, 또 부모님도 우리 아들 공부 다른 건 못해도 수학만큼은 그래도 뭐 잘하지 하면서 항상 칭찬해줬고, 그렇게 이제 고등학교에 진학해서 첫 모의고사라는 걸 봐봤는데 수학이 68점이 나왔었어요. 등급으로는 2등급이라서 그렇게 나쁜 성적은 아닌데 90점대만 받던 내가 100점 받을 때도 있었고, 근데 60점대를 받으니까 너무 자존심이 상하는 거예요. 특히 학교 첫 번째, 그래도 저희 고장에서 제일 좋은 학교 진학도 실패했고 믿었던 수학도 잘 안 나왔다고 생각이 되고, 그래서 이제 공부는 끝이다, 놔버리자 해서 결과가 289등 그렇게 됐던 거예요. 근데 그때 이제 어떤 학교에서 상위권 아이들을 케어해주는 그런 시스템이 처음 생겼었어요, 저희 학교에서. 근데 공부 잘 못하는 학교다 보니까 상위권 애들이 우리 학교에 이런 시스템 있는데 해볼래? 선생님들이 제안을 해도 다 하지 않겠다고 다 거절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어떻게 모이지도 않았는데, 저는 뭐 그래도 위에서부터 이렇게 해도 제 차례는 절대 안 오죠. 289등인데. 근데 조금 특이했던 거는 그나마 수학, 다른 것들은 막 다 7등급, 8등급, 9등급인데 수학 하나가 모의고사에서 2등급이 나왔던 그런 걸 보고 담임 선생님이 어떻게 가능성을 봐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너 뭐 여기 반에서 상위권 그 케어하는 그 반에서 다시 한번 공부해볼래? 너 열심히 그냥 뭐 하면 잘할 것 같은데 왜 안 하냐? 하면서 이제 기회를 주셔서 너무 그냥 기분이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부모님한테 전화해서 엄마 나 뭐 여기 반에서 공부하려 해보래 선생님이 하니까 부모님도 다 포기했었는데 다시 정말? 하면서 저를 다시 밀어주고 믿어주기 시작했었어요. 그렇게 해도 뭐 공부가 뭐 바로 잘 되진 않았거든요. 근데 그때 저는 그 환경의 중요성이 정말 필수적이라는 거를 깨달았는데, 그게 뭐였냐면 남고였어요. 그리고 제가 학생인 시절에 지방에서는 그 때리는 거, 메타적이 엄청 심했거든요. 그래서 그냥 크게 뭐 잘못하는 건 없었는데 맨날 그냥 주기적으로 옥상으로 막 집합시켜서 그 상위권 반 다 엎드려 뻗쳐 시킨 다음에 막 때리고, 처음에 왜 때리지? 그냥 그 다음에 계속 그렇게 맞다 보니까 나중에 이제 또 막 옥상 올라가 하면은 또 맞을 때가 됐나 보다 하고 맞기도 하고, 또 이제 자습을 시키는데 자습하다가 이제 졸거나 막 딴짓하고 하면은 또 개인 면담 가서 또 막 맞고, 그러다 보니까 맞기 싫어서 공부를 했어요. 근데 어떻게든 일단은 그 맞는 상황을 피하기 싫어서 열심히 공부를 하니까 나름 성적이 나오긴 하더라고요. 그때 이제 전교 30등 그렇게 올랐었고, 그러다가 이제 고등학교 2학년이 되는 그 겨울방학 시점에 공부 자체가 정말 재밌었었어요. 제가 수학 강사로 많이 일을 했었지만 사실 제가 정말 열심히 공부하게 됐던 계기는 영어예요. 그 영어에서 가능성을 보고 이제 공부가 재밌는 거였다라는 거를 처음 느끼게 되고, 그렇게 이제 공부를 했다가 고등학교 2학년 1학기가 되는 그 중간고사를 봤는데 이틀 동안 보거든요. 첫날에 100점, 100점, 100점 딱 이렇게 나와요, 성적이. 그러니까 조금씩 이제 실감이 나더라고요. 원래 제 위에 있던 친구들은 제가 감히 넘볼 수도 없는 정말 공부의 신처럼 여겨지는 애들이었는데, 그 아이들이 아니라 그냥 내 점수, 내일도 다 100점 받으면 내가 전교 1등인 거네? 약간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제 다음 날 돼서 시험을 봤는데 또 100점 받았어요. 그리고 근데 하나가 84점 이렇게 나왔는데 결국에 제가 전교 1등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289등에서 전교 1등까지 도약을 하고, 그냥 제가 정말 공부 완전히 놔버린 그런 상태, 그런 아이들이 어떤 심리고 어떤 마음이고
또 어떤 감정을 느끼고 있는지 그것도 충분히 느껴봤고 거기서 이제 한 단계 한 단계 올라가면서 한 이제 중위권, 중상위권 정도가 되면은 어떤 상태인지 뭐 때문에 안 올라가지는지 그 어떻게 하면 최상위권으로 도약할 수 있는지 그걸 제가 직접 경험을 했고 또 학생들을 지도하면서 그렇게 더 케이스들을 만들다 보니까 어떻게 하면 만들 수 있는지 그 확신이 정말 강해요. 오늘 영상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세상의 법칙들이 많이 나왔어요.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꼭 내가 뭔가 바라고 원하는 게 있으면 그 최종 결정권자한테 직접 가서 그 사람한테 도움을 주거나 그 사람한테 의미가 있는 것을 일러주고 알려줘서 기회를 바로 얻어낼 수 있다. 이렇게 하는 것만이 진정한 제대로 된 현명한 방법이라는 것을 한번 산 증인으로서 최 기사님이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똑같이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계속 발전하시고 또 발전할 것을 믿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어요. 네. 감사합니다. 항상 힘내십시오. 고맙습니다.